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유력 신문사의 간판 논설위원이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며칠 만에 신문사에 사직서를 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은 과장된 피해자일 뿐이라고 칼럼을 써오던 그녀가 글을 찢고 기록을 버리고 진실 앞에 오열한 이유.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모토 유리코 요도미 신문의 논설위원이죠. 20년 넘게 한일 관계와 역사를 주제로 칼럼을 써왔어요. 제 글은 항상 분명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는 시각이죠. 한국 언론에선 제 이름을 악랄하게 비난하지만 일본에선 오히려 의견을 내는 용기 있는 언론인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그런 제게 신문사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일 청소년 저널리즘 교류 프로그램의 공식 논설위원 대표로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라는 거였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실상을 직접 보고 더 강력한 비판 자료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거든요. 이 기회는 제 커리어에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 테니까요. 더 날카로운 펜촉으로 돌아올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죠. 아야라는 17세 여고생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글을 다 읽어봤어요. 아야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도전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했니? 제가 자신감 있게 물었죠. 글쎄요. 좀 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야의 대답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제 글에 대해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1한국인 친구가 제 칼럼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날의 기억이었죠. 그 기억을 곧바로 떨쳐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건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저널리스트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직접 가보면 알게 되겠지.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라 확신했죠. 이 여정이 단순한 보도 취재가 아닌 제 내면의 변화로 이어질 거라곤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한국의 모든 결함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죠. 일본어 안내가 곳곳에 완벽히 구현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도쿄보다 더 효율적이었어요. 유리코 선생님, 저기 보세요. 안내 로봇이 5개 언어로 대응해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탑승하는 동안에도 첨단 시스템과 질서 있는 시민의식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선생님, 이 공공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비데도 있고 휴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어요.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속으로 당황했어요. 일본의 화장실은 청결하다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화장지 비치가 안 된 곳이 많고 비데 설치율도 낮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 관광객들도 그런데요. 최근 오사카 엑스포에서 20억 원 들인 올젠더 화장실은 색만 화려하고 남녀 구분이 없어 여성들이 불편하다는 비판이 많은 반면 한국은 성별 구분이 명확하고 비데 시설도 좋다고 평가받는데요. 다른 학생이 말을 보탰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동안 칼럼에서 일본의 우수성만 강조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머릿속으로는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코스일 뿐 진짜 한국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요. 이건 마치 외국 손님 앞에만 치장한 응접실 같아. 진짜는 아직 안 보여줬을 뿐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야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기자란 보여지는 것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은 왜 자꾸 안 보려 하세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써온 제 글들이 과연 보여진 것을 기록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철도 로비에서 잠시 쉬는 동안 한국의 무역기술 관련 브로셔를 들여다보던 아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규제했던 것 아닌가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야 라고 답했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아야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기록은 팩트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팩트와 의도된 기사 사이의 간극이 처음으로 제 의식 속에 파고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제가 글에서 묘사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차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에서 이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의 모습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 서자 제 마음은 이미 방어적이었어요. 이곳은 분명 감정에 호소하는 피해자 중심 전시장일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입장하며 메모장을 꺼내 들었죠. 또 하나의 비판적 칼럼을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전시실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고문 매뉴얼이 눈앞에 있었어요. 일본 제국형무소 특별 지침서. 그 문서는 분명히 일본 관리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죠.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처벌 지침 원문과 고문 장비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사진 증거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말없이 전시물을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했던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인가요? 대답하지 못한 채 숨을 삼켰어요. 이건 조작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일본 관리들의 서명과 관인이 선명했으니까요. 이분들, 우리랑 나이도 비슷했네요. 또 다른 학생이 희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작 10대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고문과 죽음, 그건 더 이상 먼 역사가 아니었어요. 벽에 붙은 일본 공문서 원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제가 쓴 칼럼이 떠올랐습니다. 왜곡된 감성 콘텐츠에 불과하다. 그렇게 썼던 제 글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한 학생이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독자들도 알아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20년간 저는 무엇을 위해 글을 써왔던 걸까요?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제 신념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아야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질문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20년의 글줄들이 갑자기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형무소를 나오면서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입안은 쓰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지금까지 제가 쓴 모든 글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쓴 것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진실의 모양이었을까? 다음 일정은 독도 체험 전시관 방문이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독도 혹은 우리가 다케시마라 부르는 그 섬은 당연히 일본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큰 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객관적 시각을 잃지 말아요. 이건 한국 측 주장일 뿐이니까. 하지만 곧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입체 영상과 위성자료 실측 지도가 차례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고대 일본 문헌까지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메이지 시대 이전에 일본 지도들은 모두 그 섬을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개를 돌려버렸죠.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독도 관련 일본 측 주장에 사용됐던 지도를 보고 있는데 조작된 축척 오류 표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실측 영상 속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외신 기자에게 말하고 있었죠. 국제법상 명확한 한국 영토입니다. 아야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건 지식 문제가 아니라 양심 문제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쓴 수많은 칼럼들이 단순한 무지가 아닌 의도적 외면이었던 건 아닐까요? 학생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한글 자막의 독도를 일본어로 잘못 썼다가 한국에서 항의하자 몇 시간 만에 바로 독도로 고쳤대요. 저는 처음으로 외신 보도 속 전달자로서의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의한 게 아니라 팩트를 전달한 거였어요. 우리가 믿어온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길 원한 이야기였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한 학생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의심이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20년간 써온 글들은 진정 객관적 사실이었을까?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마주한 바다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푸른 물결 위로 떠있는 작은 섬, 그곳은 누구의 땅일까요? 이제 그 질문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양심과 정직함에 관한 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깨달았죠. 확신은 때론 가장 무서운 눈가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자단의 다음 방문지는 평화의 소녀상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장된 역사라고 기술했던 제 칼럼이 하나둘 떠올랐죠. 그 확신에 찬 문장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소녀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학생들은 하나둘 소녀상 앞에서 묵념을 시작했어요. 아야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장민서라고 합니다. 이곳 안내를 맡은 중학교 역사교사예요. 저는 긴장했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적대감이 아닌 차분함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증인이죠. 장민서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죠. 우리는 분노를 배우지 않았어요. 다만 기억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건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문제니까요. 저는 끝내 무릎을 꿇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소녀상 옆 벽에 붙은 쪽지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내 동생이었다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그 필체와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제 칼럼에 항의하던 한 제1한국인 유학생의 글씨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기억에서 떨쳐냈던 그 학생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아야의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은 기록보다 강하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정의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자리에 서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장민서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눈물을 삼키면서요. 그동안 저는 정의롭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정의란 권력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것임을요. 장민서라는 진실을 말하되 따뜻한 어른의 존재가 제 내면에 처음으로 사죄의 가능성을 조용히 스며들게 했습니다. 소녀상을 뒤로하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20년간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진실에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부산행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학생 중 한 명인 료에이가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서울역 안을 뛰어다니며 료헤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역 안내소에 실종 신고를 하려는 찰나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친구를 잃어버리셨나요? 놀라서 쳐다봤죠. 그 여학생은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아, 친구분이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데려올게요.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소라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학생은 곧 료헤이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료헤이는 다행히 안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첫 번째로 한국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죠. 소라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외국에 가면 도움받고 싶을 거예요. 학생들이 먼저 기차에 탑승하고 저는 소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시모토 유리코, 일본의 유명한 논설위원이시죠?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저를 비난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어진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세요. 그래도 할머니는 미움보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의 할머니가 위안부였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씀하셨죠. 그게 할머니를 자유롭게 했대요. 증오를 되돌려받으리라 생각했던 순간 오히려 연민과 용서를 마주한 것이죠. 제 마음속에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작은 종이약을 제게 건넸습니다. 선물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기차에 오르고 나서야 그 종이약 안쪽에 적힌 메시지를 봤어요. 진실은 말이 아니라 태도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사실은 제가 외면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TX 안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눈짓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린 걸까요? 한국 일정을 마친 마지막 저녁이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과 헤어진 후 제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이미 연락이 와 있었죠. 귀국 즉시 한국 방문 경험을 담은 칼럼을 기고해 주십시오. 평소라면 자신만만하게 타이핑을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냈어요. 이미 한국 방문 전에 작성해둔 비판적 분석이었죠. 그 원고를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 감정적 선동, 증거 없는 주장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들은 이제 낯선 사람의 글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일본어 고문 매뉴얼, 독도 전시관의 고지도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만난 장민서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소라가 건넨 종이학의 메시지, 진실은 말이 아니라 태도예요. 준비해온 원고를 손으로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모든 페이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찢어진 종이 위로 창문 너머 달빛이 비쳤어요. 20년간의 글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죠. 새 문서를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 마침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단 3단어였습니다. 진실 앞에서. 첫 문장이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20년간 진실이라고 믿은 것들이 사실은 제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에 불과했음을 고백합니다. 타이핑 소리가 고요한 호텔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 속 억눌렸던 무언가가 풀려나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그렇게 썼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아픔을 이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었죠. 독도는 일본 땅, 그 확신에 찬 주장이 증거를 외면한 채 믿고 싶었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아야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쉬고 계세요? 아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건 기대에 찬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글 쓰고 계신가요? 그녀가 물었죠. 응, 조금 다른 글을 쓰게 됐어.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야는 제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째 방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제 뒤에 서서 새로운 칼럼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서 응원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 선언은 조용했지만 강했어요. 한 언론인의 각성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귀국 후 제 칼럼은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인터넷은 즉각 반응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유리코가 친한파로 돌변했다. 누군가 협박한 게 분명하다. 그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신문사에서도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이어졌어요. 20년간 한결같던 논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요. 비난과 협박 메일이 쇄도했습니다. 익명의 전화는 밤낮 없이 걸려왔고 집 앞에 매국노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가 붙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지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한 토크쇼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테마는 저널리즘과 진실이었죠.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이 밀려왔어요.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칼럼에서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죠.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어요. 저는 이제야 자랑스러운 환상이 아닌 부끄러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진행자도 후속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신념 속에서 부끄러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실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 역설적으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는 제 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환상이 아닌 부끄러운 역사의 진실, 이 문장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종이학을 건네준 소라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문구로 시작했지만 곧 진심이 흘러나왔어요. 당신의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이제야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펜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편지지 위로 떨어졌어요. 종이학에 적힌 메시지처럼 진실은 정말 말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는 것뿐이었어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었어요. 비로소 진실과 마주한 인간의 오열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서울과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저를 구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진실 앞에 무릎 꿇는 건 약한 자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니까요. 저는 이제 사직서를 내고 제 눈으로 세상을 직접 보는 여행을 택했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죠.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시각으로 글을 써왔던 제게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20년간 기록을 외치던 한 사람이 결국 진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는 때로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